내가 너무 지쳤을 때, 아이가 막 에너지에 넘칠 때 나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빠한테 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잤으면 좋겠다, 버거운 순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행복할 줄 아는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자랍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은 튼튼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단하게, 대한민국에서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의 육아 동지가 되어드리고 싶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이 책 읽으면서 보니까 아이는 부모를 통해 자신을 정의해야 한다는 말씀에 되게 깊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아이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정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사실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적인 존재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부모는 거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미래의 내 모습까지도 부모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거울인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부모와 정말 판박이처럼 생긴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보면 정말 유전자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느낄 저도 정도로. 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 아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을 담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숨을 쉬는 버릇, 아니면은 재채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방귀를 얼마나 자주 끼는지, 대화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친구를 부르는 말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가 부모를 닮아가거든요. 영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난 용감한 애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데, 부모가 만약에 이 아이에게 너는 조금 소심한 걱정이 많은 아이야, 그렇게 말하면 나 용감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하면서 사실은 부모의 말을 더 믿는 거죠.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차은우 배우님의 그 부모님께서 차은우 배우를 이제 키울 때 계속 너는 평범하게 생겼다, 너는 못생겼다, 이렇게 많이 키웠다고 해요.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가 너무 이제 외모적으로 미성숙해질까 봐 칭찬을 안 해주시고 그렇게 키웠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은우 배우님이 훨씬 이제 좀 겸손하고 그렇게 컸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차은우 배우님도 거울을 보시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울보다 부모가 자기한테 말한 말들이 더 영향이 컸던 거죠. 아이들이 부모 말을 거의 90% 이상 신뢰를 해요. 부모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매일매일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아이에게 말과 행동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자존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하다, 청소년기 전까지가. 부모 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상호 주관성으로 짚어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좀 낯선 용어 같아서 좀 의아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상호 주관성이라는 거는 나와는 다른 한 개인이 나와 만나서 우리 둘만의 주관적인 세상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생각, 함께 공유하는 정서, 함께 공유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을 때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끈끈해진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상호주관성이라는 거는 정말 신생아 때부터 우리 아기와 내가 우리 둘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있을 때, 까르르 소리를 낼 때 이 아이가 왜 그런지 내가 알고, 또 내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아이가 알고, 그런 순간들이 매일매일 사실 일어나겠죠. 그런 순간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원하는 안정된 애착,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부모도 우리 아이가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간에 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생기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애착이라는 용어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하고 애착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가 우리 아이를 떠올렸을 때 편안하고 안정되고, 우리 아이 떠오르면 웃음이 막 나고, 힘들다가도 우리 아이 사진 보면 막 너무 좋고, 이런 순간들이 내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겠죠. 근데 내 마음은 우리 아이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순간이 많다면 안정된 애착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상호 주관적인 순간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아, 내가 잘 키우고 있구나. 아, 우리가 애착이 잘 형성되고 있구나.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용어 자체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맞아요. 보고 있는 것들, 네, 느끼고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성인끼리도 대화를 3시간이나 했는데 너무 피곤하다. 저 사람이랑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다. 내 의견도 하나도 전달이 안 됐고 저 사람 내 말을 이해 못한다. 그게 이제 상호 주관성이 없는 거죠.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하고는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이제 한번 이걸 기억하시면 훨씬 더 많이 찾아내실 수 있어요. 상호 주관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네.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 상호주관성에는 3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주의의 공유, 어텐션의 공유입니다. 이 아이가 주의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 2번째는 의도의 공유. 의도는 인텐션이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손을 뻗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 그리고 3번째는 정서, 어펙트의 공유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불편한지 행복한지 뭐 재밌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할 거는 우리 아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아이의 주의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우선적으로 아이를 잘 관찰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아이를 잘 관찰하려면 이제 에너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가장 에너지가 높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아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면은 해야 될 것, 챙겨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숙제를 해줘야 되고, 뭐 밥을 먹여야 되고, 아니면 씻겨줘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먼저 하고 나면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치고 나면은 애 울면서 자고, 난 울면서 잠들고. 맥주 따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보고. 맞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걸 가장 먼저 하세요. 항상.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은 다른 거 다 내버려 두고 항상 아이랑 먼저 놉니다. 아이가 놀고 있는 것에 다가가가지고 만약에 애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숙제를 하는 거죠. 아이가 뭐 다른 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레고를 하고, 아이가 밥을 먹고 있으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놀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보통은 이제 시간을 정해둡니다. 왜냐하면 계속 해주면 지치잖아요. 나의 마음속의 목표는 우리 아이와 내가 단둘이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거. 그게 짧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10분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또 20분이 될 수도 있겠죠. 아침 출근 때도 바쁘고 저녁 퇴근하고 나면 너무 지치고 그럴 것 같아서 아이랑 어떻게 좀 관계 맺는데 신경을 쓰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출근하기 전에 네. 저는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도 되게 바쁘잖아요. 할 게 많은데 저는 아침에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스킨십을 하고,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어떤 구호 외치실까요? 구호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가족끼리 구호인데 열정 끈기 미라클. 어머나 귀여운데요. 네, 열정 끈기 미라클이 저희 네. 가족의 구호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이 낳기 전부터 이제 부부끼리도 네, 했던 거였는데 우리 아이 낳고 나서도 매일 그걸 해요. 그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포옹하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네, 아이도 기분이 좋아지고, 스킨십도 하고, 우리만의 이거는 비밀 암호 같은 거잖아요. 우리 가족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끼리만 하는 우리의 상호 주관적인 세계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매일 제가 아무리 늦어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아이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것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아이 고유성을 찾아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 좀 지혜를 구해볼게요. 네.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거의 반전문가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아이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아이 원래 어떤 성격이에요? 뭐 우리 누구누구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 누구누구는 자극 추구가 높고요. 오류 수정은 좀 잘 안 되는데 소근육은 발달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유튜브를 조금 찾아보다 보면은 이제 얼핏 들은 전문 용어나
다른 어디서 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용어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잡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는 그냥 인간 자체로, 우리 아이 자체로 좀 바라봐 주시라. 용어보다는 우리 애는 좀 장난기가 좀 많은데 좀 욱할 때도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좀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싸우고 나면은 또 자기도 속상해가지고 막 쭈뼛쭈뼛거리고 집에 와서도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고 그런 좀 마음이 여린 애예요. 이게 우리가 되게 자연스러운 부모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어떤 그 지위와 부모의 특권이 우리 아이를 옆에서 관찰하는 거고 우리 아이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게 우리 아이의 고유성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아들이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옛날 어린이집에서 친했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놀이터에서 한 30분을 노는데 저희 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여자애를 웃겨주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제주를 피우고 그 여자애는 또 막 리액션이 되게 좋은 여자애였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30분을 그렇게 놀았어요. 그렇게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걔가 가자마자 저한테 엄마 나 힘들어 업어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군요. 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저는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 좀 기쁘게 해주는 거가 이제 만족감을 많이 얻나 보다. 저 친구가 되게 좋아서 힘든데도 좀 열심히 이제 좀 해주는구나. 근데 또 저한테는 업어달라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저는 힘들지만 역시 얘는 나는 안전지대야. 자기 힘든 모습도 나한테는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업고 갔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순간인 거죠. 별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얘가 이런 면이 있었네? 이런 점은 나랑 다르네? 혹은 이런 점은 나랑 되게 비슷하네? 하고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네. 고유성이 좀 헷갈릴 때도 있기도 한데요. 어떤 특정 장면만 가지고 얘는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힘들죠. 왜냐면은 이 아이라는 존재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2살 때 어떤 모습이 이 아이의 확정된 성격이 아니고 또 3살 때와 4살 때의 인지적 발달이 다르고 이 아이가 2살 때 무서워하지 않던 거를 갑자기 5살 때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럼 뭐 부모님들이 왜 갑자기 무서워해요? 왜 불안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2살 때는 무서운 것에 대한 인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2살 때는 모르는 거고 이제 4살, 5살이 되면서 귀신,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인지적으로 생기면서 무서움이라는 게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의 발달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 키우는 일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분야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불안을 없애기보다 불안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하셔서 사실 불안을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그럼에도 이제 아이가 버겁다는 마음이 좀 들 때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가 버거운 마음이 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너무 지쳤을 때, 아이가 막 에너지에 넘칠 때, 좀 아빠한테 갔으면 좋겠다. 빨리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검열이 심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가 버겁다는 마음이 들거나 빨리 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빠한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부모니까 아이가 올 때마다 항상 좋아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이상적인 잣대를 알게 모르게 스스로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18가지 이유라는 그 논문이 있을 정도로 우리 부모라는 존재는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몸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내 에너지를 이 아이가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버거운 순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우선은 버거운 내 마음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버거운 건지, 내가 아이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아서 버거운 건지, 아니면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지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잠을 잘 못 자는 건지. 근데 의외로 이제 부모님들이
육아를 하면서 겪는 이 힘듦을 되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 키우면서 취미생활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본인이 힘든 게 되게 당연하다고 이제 느끼시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어제도 버거웠는데 오늘도 너무 버겁고 점점 이게 심해져가지고 이 아이랑 상호작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은 그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 사춘기 자녀 이야기도 여쭤보고 네. 싶어요. 사실 저희 사춘기 고민이 엄청나 정말 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잘 유지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실제로 청소년들도 진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아동기 때 부모님들께 잘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춘기는 누구나 옵니다. 사춘기 때 부모하고 큰 갈등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그 전까지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이에요. 지금이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 상호작용 해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아동기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엄마 아빠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엄마 아빠의 영향력도 크고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기는 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느냐? 우선은 아이들의 심리 발달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청소년들은 부모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요. 이제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나 다 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고 내 친구들 말이 더 옳아.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은 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반대로 이제 부모님들은 본인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요. 동상이몽이네요.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청소년기부터는 이 아이들을 독립된 개체로 계속 인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말을 제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떠날 아이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난 아이다. 이 아이가 효도를 하는 순간은 3살까지가 다다. 뭐 이런 스스로. 결국엔 이 아이는 나에게서 독립해 나갈 때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거고 결국 우리 육아의 최종 목표는 이 아이가 나 없이 잘 지내는 거잖아요.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거리를 좀 두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맡기기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를 좀 더 믿어주기 시작해야 되겠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도 한 번 믿어주고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게 이제 버티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에게는 이제 그런 믿음은 줘야 되겠죠.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상호주관성과 애착을 통해서 아동기까지 쌓아왔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쌓여 있다면 부모가 아이를 믿고 놔둘 때 아이는 또 정말 필요할 때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모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얘네들이 마음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잘 못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조차 도움을 요청을 못해요.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말 한 번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을 좀 꾸준하게 보여주시면서 버티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선생님을 보면 늘 느껴지는 게 유쾌함, 긍정성 막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유쾌하실까요?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에 훨씬 더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 우리가 아이하고 내 관계에서 좋은 거를 더 극대화하는 것.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순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하루 종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유쾌한 사람도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찰나의 유쾌함과 찰나의 행복을 좀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표현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진료실에까지 오시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많이들 병원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뭐 원래 이런 거니까요. 우리 애만 괜찮아지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부모가 불행한데 아이만 행복한 가정은 보지를 못했어요. 반대로 부모는 행복하고 아이만 불행한 가정도 없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이제 부모부터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조금씩 행복해지는 연습을 우리 아이와 그리고 부모님이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다라고들 말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아이와 함께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하나를 덧붙이자면 아이를 자연스럽게 키우기가 힘든 세상이다. 라고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 것처럼 마을이 있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단 둘이서 얘를 키우는 거예요. 놀이터에 갔어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를 사귀려고 학원에 가거나 뭔가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 기관에 다니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이렇게 키웠지. 저쪽 엄마는 이렇게 키웠더니 잘 되는구나 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단들이 옆에서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부모 역할을 하는 게 몸으로 익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꼭 있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또 아이랑 놀 때도 도구가 있어야 되고 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육아가 힘들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근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막 더 막 커졌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재우고 이제 몸집을 키우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면 요즘 부모님들은 정서적으로 좀 안정된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이 하시는 게 공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문제들이 생기죠. 네네네. 생기죠, 맞아요. 이어서 그래서 여쭤보면은 네. 정말 그 육아 공부, 교육 공부 많이 하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육아 네. 정보를 좀 보라고 말씀해 네. 주실까요? 사실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유쾌한 밤도 네, 유튜브지만 정보를 찾으러 유튜브에 들어갔다가 조회수가 높은 것부터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육아라는 것은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기계가 아니고 아이를 이론처럼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도 이제 우리 뭐 서울대 간 사람 어떻게 갔냐 물어보면 전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항상 기본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쇼츠나 뭐 유튜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은 기본 개념부터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리터러시라는 거는 질적으로 좋은 정보를 가려낼 수 있고 그것을 또 나에게 맞는 걸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육아에도 이 리터러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유쾌한 밤 시청자분들께 힘이 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늦은 밤 혹은 출근길 혹은 점심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은 정말 잘해. 그런 스스로에게 하는 응원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때 우리 아이들과의 이 소중한 시간들이 오롯이 더 100% 만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 크는 거 보면 언제 이렇게 다 컸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순간들을 좀 더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화이팅!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이도 부모도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